안녕하세요. 중졸 검정고시 2020년도 2차 사회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후는 사막과 초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이고 기온의 일교차가 큼. 전통적으로 오아시스 주변의 농업이나 유목이 발달함. 다음 기후는 1번 열대기후, 2번 건조기후, 3번 온대기후, 4번 냉대기후. 자, 사막과 초원이 나오고요. 오아시스가 나올 때에는 어떤 기후냐면 2번 건조기후입니다. 열대기후는 1년 내내 기온이 높고요.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아주 많습니다. 지구를 봤을 때 어느 부분이냐면요. 적도예요, 적도. 볼록 나온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덥죠. 가장 많이 지구본에서 봤을 때 돌출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열대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지구의 허파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고 날씨도 덥기 때문에 잎이 큰 나무들이나 우림 지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열대기후가 있습니다. 다음 건조기후는 말 그대로 사막 지역이고요. 자, 온대기후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죠. 사계절의 변화와 온난한 날씨가 있는 것. 자, 냉대기후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름이 짧습니다. 여름이 짧고 겨울은 길어요. 네. 그래서 눈이 많이 오죠. 특징이. 이런 기후를 냉대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설명하는 기후는 2번 건조기후입니다. 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60년대 이후 공업화로 우리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농촌의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는 무엇이 나타났다. 1번 슬로우시티, 2번 국제이동, 3번 성비 불균형, 4번 이촌향도 현상. 자, 1960년대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촌 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그만큼 도시로 급속하게 모여들면서 이런 현상을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동을 해요. 촌에서 이동을 하고 도시로 옮겨옵니다. 네, 그래서 이촌향도. 1번 슬로우시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연, 공해 없는 도시, 공해 없는 지역, 자연, 마을 형성. 그래서 주로 슬로우시티를 생각하시면 전통 문화를 중시하고요. 자연과 더불어서 삽니다. 자, 그럼 결국 뭘 중요하냐? 옛 농경 시대로 돌아가자. 왜냐면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예. 그리고 느림의 삶을 추구합니다. 자, 저희 나라도 이제 관광 상품으로 많이 하죠. 어디냐? 청산도 마을 살기 뭐 이런 데 있죠. 네. 청산도 마을. 그 다음에 하동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네. 제가 잠시 한번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지금 네이버에 제가 한번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네이버에서 어떻게 나오냐? 우리나라 슬로시티 또는 슬로시티를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여러 곳이 있지요. 뭐
위쪽부터 보면 남양주시 초안도 있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예산, 전주 한옥마을, 신안군 증도, 그다음에 완도군에 있는 정산도, 하동도 있고요. 네, 꽤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지역이 슬로시티로 점점 관광 상품화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코로나가 풀리면 여행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슬로우시티는 이런 것이구나.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나라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네, 1999년에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으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환경에 가장 큰 그 중점을 두고 시작이 된 운동이죠. 그 다음 뭐 3번 같은 경우도 성비 불균형 무엇이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균형적이지 않다. 그 말이고요. 2번 국제이동,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이촌향도 현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2번은 4번이에요. 3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 야간 인구 차이가 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남. 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며 고층 건물이 밀집되어 있음. 주요 관공서, 은행 본점, 고급 백화점, 대기업 본사 등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밀집된 중심 업무 지구임. 자, 여기는 어느 지역일까요? 1번 농촌, 2번 도심, 3번 외곽 지역, 4번 개발 제한 구역. 자, 여기서 해당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도심이죠. 네. 아무래도 도시에 백화점, 관공서, 대기업 본사 모두 몰려 있죠. 저희 나라는 서울이겠죠. 자, 개발 제한 구역 4번 여기 어디일까요? 네, 그린벨트입니다. 도시에서 그래도 아직은 초록색의 지역을 개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묶어놨죠. 그린벨트. 네. 그래서 3번에서 해당하는 지역은 도심 지역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4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는 문화지역은 유교와 불교 문화가 발달함. 한자를 사용하는 문화지역임. 쌀을 주식으로 하여 벼농사를 발달함. 자, 이 지역은 어디일까요? 1번 동아시아 문화지역, 2번 아프리카 문화지역, 3번 오세아니아 문화지역, 4번 라틴 아메리카 문화지역. 자, 보시면 저희한테 많이 친숙한 문화죠. 네, 불교도 있고 저희도 유교 문화였고 그다음 한자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는 글자들이 많고요. 쌀, 벼농사, 네, 딱 맞죠. 그래서 이 지역 어느 지역인가요? 네, 아시아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 1번이에요. 문화 지역에 대한 사진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세계의 문화 지역을 어떻게 나누었냐 보시면 지도를 펼치고 자, 동아시아 문화권 보이시나요? 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동아시아 문화권 있고요. 저희 나라는 여기 안에 일본과 들어가 있겠죠. 가장 왼쪽은 아프리카와 위쪽은 유럽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아시아 지역 아래쪽이 바로 오세아니아 지역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가장 오른쪽은 아메리카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앵글로 아메리카, 아래쪽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대륙을 중심으로 문화권의 이름이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이렇게 문화권이 아프리카는 어디에 있고 오세아니아는 어디 있고 라틴 아메리카는 어디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셨어요. 네, 세계 지도를 펴시면 아마 대륙별로 보셨을 때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그림의 기억이 가리키는 것은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세히 봤더니 지도인가 봐요. 네, 황해도가 보이고요. 그다음 강원도가 보입니다.
그 다음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그리고 그 중간에 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오냐? 북방 한계선, 군사, 그 다음 남방 이런 식으로 나오죠. 자, 저희 나라 지도이고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을 경계 짓는 선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하여 군대와 무기의 배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날 무렵 휴전협정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네, 기억은 어디일까요? 1번 영해선, 2번 백두대간, 3번 비무장지대, 4번 배타적 경제수역.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비무장지대죠. DMZ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이네요. 3번이네요. 자, 영해선과 배타적 경제수역은 한번 볼게요. 사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사진이 보이시죠? 보이시면 이렇게 각 나라마다 영해, 바다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가 나옵니다. 땅을 기준으로 각 나라가 갖고 있는 땅을 기준으로 12해리까지 빨간 선까지가 바로 영해선입니다. 네, 저희 나라의 그 바다죠, 바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벗어나서 200해리까지는 그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바다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 바다에 영해선이 있고 그다음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12해리는 순수하게 저희 나라 기준의 지역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를 보셔가지고요. 영해선 아까 보이셨죠? 12해리까지 각 자국, 그러니까 영토에서 각 나라 영토에서 12해리까지 기준이고요. 어느 나라나 요거는 공통된 기준이에요.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 네, 그래서 200해리까지 같이 쓸 수 있어요. 요 부분. 그래서 고기잡이 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침범하면 뉴스에 나오죠. 네, 영해선을 침범했다라고 해서 해군에서 경고를 하고 그렇게 이제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하죠. 자, 그 다음 백두대간 2번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시작해서요. 지리산까지 오는 큰 산줄기입니다. 네, 그래서 한반도에서 가장 큰 산줄기인데요.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이제 북한 쪽이나 이쪽은 저희는 아직 이제 들어갈 순 없죠. 네, 통일이 되지 않아서. 하지만 그 이후로 동해부터 시작해서 그 지리산 있는 쪽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큰 산줄기를 말합니다. 네. 자, 5번 기억이 가르치는 거는 비무장지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6번 다음 중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 장소로 가장 적절한 곳은 1번 바람이 강한 곳, 2번 일사량이 많은 곳, 3번 강수량이 많은 곳, 4번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곳. 자, 태양이죠, 태양. 그러면 뭐가 많아야 되죠? 네, 햇빛의 양인 일사량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겠죠? 자, 1번 바람이 강한 곳 어디인가요? 무슨 발전소 들어가죠? 네, 풍력 들어가죠. 풍력 발전소. 자, 2번은 태양광이었고 3번 강수량이 많다. 네, 물 숫자 써서 수력 발전소입니다. 자, 4번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큽니다. 밀물과 썰물, 네, 조력 발전소가 들어갑니다. 각각 환경에 맞는 발전소는 이렇게 이름이 다양합니다. 자, 6번에 관련된 발전소는 2번입니다. 다음 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도시는 전라남도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다음 모모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연안 습지가 있습니다.
자, 저희 나라 습지 유명하고 축제도 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1번 강릉, 2번 대전, 3번 순천, 4번 제주. 네, 순천만이죠. 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네, 그래서 7번은 3번입니다. 8번 지도에 사헬지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자연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도만 보시면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어디냐면 사하라 사막입니다. 그 중에서 사하라 사막의 정 가운데에 사헬지대라는 곳이 표시가 되어 있죠. 네. 자, 무엇 때문에 이런 재해라고 말하면 문제가 생긴 거죠. 무슨 현상일까요? 1번 태풍, 2번 폭설, 3번 홍수, 4번 사막화. 네, 사막화겠죠. 자, 여기 이제 사하라 사막 중에 사헬지대가 특히나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상이변 때문에 점점 사막화가 너무 심각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방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의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가지고요. 네, 문제가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때문에 이제 토양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황폐화로 복원이 안 되어서 심각하죠. 자, 지금 그래서 해결책이 하나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녹색 만리장성 쌓기 뭐 이런 거 한대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을 살리는 일에 노력을 해야 되는 지역이고 점점 이제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번 사헬지대는 어디이다?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그래서 8번은 4번입니다. 9번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3번까지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은 1번 기본권의 제한, 2번 행정부의 권한 강화, 3번 재판의 공정성 확보, 4번 법률 제정 절차의 간소화. 자, 무엇 때문에 3심, 3번까지 재판을 하죠? 네, 공정성 때문이죠. 3번이겠죠. 9번은 3번입니다. 10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법은 학습 주제 뭐뭐 공법의 한 종류이다. 한 나라의 최고법이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의 통치 구조를 규정한다. 1번 민법, 2번 헌법, 3번 형법, 4번 행정법. 자, 한 나라의 최고법은 뭘까요? 네, 헌법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죠. 민법은 법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개인과 개인에 대한 개인 대 개인의 관련된 문제 또는 가족에 관련된 문제는 민법을 사용합니다. 네. 3번 형법이 적용될 때는 언제일까요? 네, 범죄일 때 형법으로 기준을 잡죠. 행정법은 말 그대로 나라 안에 행정 조직에 대한 그 재판을 할 때 행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10번 답은 2번 헌법에 대한 공부였습니다. 다음 1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누구든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자, 이것은 어떤 기본권일까요? 1번 사회권, 2번 평등권, 3번 청구권, 4번
환경권. 네. 동등하게 대우받는다. 차별받지 않는다. 평등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자, 보시면 1번 사회권 뭘까요? 가장 기본적인 사회권 뭐가 있을까요? 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육의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 근로의 권리. 이런 거, 일을 하고 무언가를 받고 다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거죠.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가 배상 청구권. 나라는 배상을 해라.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회권과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실 수 있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11번 기본권 어떤 걸까요? 네. 평등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2번 그림에서 K씨의 지위 중 귀속 지위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남편이다. 2번 중학교 교사. 3번 아들. 4번 축구 동호회 회장. 자, 지위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순수하게 선택할 수 없는 것은 귀속 지위입니다. 선택이 불가능한 건 귀속 지위. 자, 그럼 반대로 귀속 지위와 무슨 지위가 있을까요? 네, 성취 지위가 있습니다. 성취 지위는 말 그대로 내가 선택해서 성취하는 건데요.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자, 결혼을 하는 걸 선택하죠. 그래서 남편. 그리고 난 교사인 직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사. 그 다음 축구 동호회 회장도 내가 선택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성취입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선택할 수 없게 부여받는 지위는 뭐다? 아들. 3번입니다. 그래서 12번은 3번이에요. 반대의 경우 귀속지위와 성취지위 중 성취지위를 묻는 문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위 문제가 가끔 나오는데요. 네,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태어나면서 자격을 받으면 그것은 귀속지위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건 성취지위이다. 네, 그래서 12번은 3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용어는 규모가 큰 현대 국가에서 모든 국민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이것을 실시하여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대의 민주제를 채택하고 있어.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선거, 2번 소송, 3번 청원, 4번 공청회. 네, 무엇을 실시하죠? 저희 대표자 선거 실시하죠. 그래서 13번은 1번입니다. 자, 4번 공청회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네, 공개하여서 참여합니다. 의견을 내고 의견을 듣고 회의에 참여하죠. 네. 그래서 공청회 하는 거 텔레비전으로 많이 보여주죠. 주로 무슨 일인가요? 네, 국회 일이나 그 다음 행정기관, 그 다음 감사보고 이런 거 다 공청회 하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환경사회단체, 사회단체도 공청회를 하죠.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그것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13번에 해당하는 것은 선거에 대한 해당이었죠. 13번은 1번입니다. 14번 다음 헌법 조항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자, 66조 이것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자, 행정권은 무엇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자, 기억은 누구일까요? 1번 대통령, 2번 감사원장, 3번 국무총리,
4번 대법원장. 해당되는 것은 대통령이네요. 1번입니다. 네. 1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문화 이해 태도는 자신이 속한 문화는 우수하다고 여기고 다른 문화는 미개하거나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 자신의 문화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다른 문화를 낮게 평가한다. 자, 보기만 보더라도 자신의 문화는 중요하고 다른 문화는 없인 여기는 거죠, 지금. 자,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문화 사대주의, 2번 문화 상대주의, 3번 자문화 중심주의, 4번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말합니다. 15번은 3번이에요.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문화 사대주의는 무엇이냐? 무조건 다른 문화가 먼저 우수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문화 사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우수하다. 우리 것은 안 좋다. 그래서 정체성도 잊어버리고요. 정체성도 사라지고 문화에 대한 고유성도 사라집니다. 단점이죠. 네. 그리고 2번 문화 상대주의. 가장 올바른 태도입니다. 어떤 거냐면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요. 네.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상대를 이해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잘 선별해서 선택을 할 줄 알고요. 자문화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문화상대주의가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만 하다 보면 4번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극단적 문화상대주의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적절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런데 보기 15번 문제에서 나오는 해당되는 태도는 어떤 거다? 네, 자문화 중심주의다. 우리 문화가 무조건 우수하다라고 말할 때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16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경제 용어는, 자, 이것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고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신용, 2번 이윤, 3번 저축, 4번 투자. 무엇이 맞을까요? 네, 신용에 관한 설명이죠. 대표적으로 대출이나 신용카드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죠. 우선 일단 신용을 기준으로 빌릴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16번은 1번에 대한 설명, 신용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나라는 단군 왕검이 건국한 우리 역사상 최초의 나라이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8조의 법이 있었다. 자, 단군 왕검이 세웠습니다. 어디일까요? 1번 가야, 2번 옥저, 3번 신라, 4번 고조선. 네, 4번이죠. 단군 왕검이 세운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17번은 4번. 18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풍습은, 동해에는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소, 말 또는 노비로 갚게 하는 이것이라는 풍습이 있었다. 1번 책화, 2번 순장, 3번 팔관회, 4번 서옥제. 자, 1번 책화, 2번 순장. 네, 한번 볼까요? 그 동해에서 그 자기 마을, 이 동해는 왕이 없었고요. 네, 마을 부족 이런 기준으로 마을 단위로 대표가 있었어요. 동해 나라는 이제 왕은 없었고요. 자, 그랬기 때문에 부족 생활이 매우 중요했고 부족의 경계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권을 침범하면 반드시
노비, 소, 말긋 같은 것으로 이제 되갚게 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네, 책화라고 합니다. 네, 1번이에요. 책화라고 해요. 자, 이런 풍습이 되게 중요했다. 그리고 동해의 한 가지 또 특징은 1번 왕이 없었죠. 다음 또 하나는 족외혼이라고 합니다. 자, 족외혼은 뭐냐? 같은 씨족끼리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지금 이제 생활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10월에는 무촌이라는 무천이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술 먹고 노래하고 이런 축제였어요. 10월에. 왜냐? 그 수확했던 것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었죠. 그래서 동해는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책화, 네, 노비나 소나 말로 되갚았다. 책화라고 합니다. 자, 2번 순장 볼까요? 네, 순장은 부여입니다. 부여 나라에서 순장을 행했는데요. 자, 이거는 왕이 죽으면 그 외에 100여 명 정도 되는 신하와 관계자들을 같이 함께 산채로 묻었어요. 무덤에. 그래서 순장제도 말 그대로 잔인하죠. 네. 이거 뭐 때문에 생겼냐? 신분제도 때문에 생겼습니다. 신분제 때문에 얼마나 큰 권력인지를 이 순장으로 알 수 있었어요. 네. 그다음 팔관회 불교 행사죠. 지금은 불교 행사인데 그때는 나라의 행사였어요. 네, 국가 행사.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언제까지냐면 고려시대까지. 팔관회는 계속 유지가 되었어요. 6일 동안 8가지 규칙을 지켜보자. 6일만이라도. 이래서 팔관회라는 그 기존에 있던 성질이 있는데요. 불교 행사예요. 네. 자, 4번의 서옥제는 저희가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서옥제하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네. 민며느리제죠. 자, 서옥제 무슨 행사인가요? 사위가 여자의 집에 와서 삽니다. 네. 그래서 대릴 사위는 말 그대로 처가에 들어와서 살잖아요. 서옥제라는 게 뭐냐면 그 대옥이라는 여자 집이 있고요. 그 뒤에 큰 집 지에 이렇게 큰 집이 대옥이 여자 집이 있으면 이 뒤쪽에 작은 집, 사실은 이게 서옥이 아니라 소옥이었대요. 네, 작은 집을 지어서 남편이 들어와 삽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제 아이를 가지면 남편이 다시 자기 집으로 가요. 가서 살고 여자는 아이를 키워요. 친정에서. 그리고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제도가 지금은 서옥제라고 불리는데요. 말 그대로 사위가 여자 집에 와서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서옥제가 있었어요. 반대로 민며느리제가 있었습니다. 민며느리제는 뭐냐? 며느리를 미리 아이 때부터 데리고 와서 미리 남자 집에서 살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옥전나라인데요. 옥전나라는 반대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미리 며느리로 키웠습니다. 서옥제는 반대로 사위가 여자 집에 와서 집을 짓고 사는 것. 네. 이게 서옥제예요. 자, 18번 동해는 무슨 풍습이다? 네, 책화 풍습이 있다. 그래서 18번 문제는 1번입니다. 1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백제왕은 자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부를 차지해요. 마한 지역을 통합하고 왕위 부자 상속을 확립합니다. 자,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1번 광해군, 2번 공민왕, 3번 신문왕, 4번 근초고왕. 백제왕은 근초고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유명하죠. 백제는 근초고왕. 네, 다음 볼게요. 20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책은 고려 광종은 이것을 실시하여 호족이 불법으로 차지한 노비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일까요? 1번 호패법, 2번 대동법, 3번 과전법, 4번 노비안건법. 자, 보기에 나오는 단어가 뭐가 나오죠? 노비가 나오죠. 노비. 자, 이 법은 뭐다? 네, 노비안건법이다. 자, 요것은 말 그대로 호족 세력을 약화시킨다는 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거죠. 네. 자, 1번 호패법. 이거는 신분증이에요. 네. 조선시대 16세, 16살이 됐을 때 누구한테만 준다? 남자한테만 준다. 남자 신분증입니다. 자, 대동법. 대동법도 조선시대에 나온 법이고요. 자, 뭘로 한다? 쌀로 세금을 걷기로 했다. 대동법. 3번 과전법. 과전법은 토지제도입니다. 네, 토지제도를 개혁했는데요. 그때 과전법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20번 고려시대의 노비에 대한 관련법은 노비안건법 4번입니다. 21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발해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네요.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건국함. 무왕 때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자, 선왕 때는 이것을 하였다. 자, 발해 어떤 과정일까요? 1번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2번 평양으로 전도하였다. 3번 해동 성국이라 불리었다. 4번 교정 도감을 설치하였다. 21번은 네, 3번입니다. 살기 좋은 나라 해동 성국이라고 불리었다. 네. 자, 1번 경복궁이 나오네요. 경복궁 누가 다시 세웠나요? 네, 흥선대원군입니다. 그 다음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4번 교정도감을 설치한 거는 고려에 고려 후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 권력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권력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네, 교정도감이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2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책은 조선시대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이것은 어떤 책일까요? 1번 발해고, 2번 삼국사기, 3번 조선왕조실록, 4번 동국문헌비고. 네, 조선시대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한다? 조선왕조실록이다. 자, 발해고는 말 그대로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한 책입니다. 발해 역사책이고요. 누가 만들었냐면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자, 쉽게 말하면 뭐다? 발해 역사책. 2번 삼국사기. 자, 누가 만들었냐면 김부식이 만들었습니다. 김부식이 만들었고요. 말 그대로 삼국시대 역사예요. 삼국시대의 정사. 그 다음 4번 동국문헌비고. 자, 처음 들어보시죠? 자, 동국문헌비고는 조선시대에 모든 문물이 들어있는 백과사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모든 문물이 들어있는 문물 백과사전. 역사책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22번 다음 설명하는 책은 조선시대의 역사사실은 어디에 실려 있냐면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은 3번입니다. 23번 다음과 같은 업적을 남긴 조선의 왕은 자, 강우량을 측정하기 위해 추구기를 제작하였습니다.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원리로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습니다. 1번 태종, 2번 세종, 3번 성종, 4번 숙종. 네, 세종이죠. 2번 세종. 다음 문제 볼게요. 2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은 1929년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민족 차별 중지와 식민지 차별 교육 철폐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어요. 1번 홍경래의 난, 2번 물산 장려운동, 3번 임술 농민봉기, 4번 광주 학생 항일운동. 자, 여기서 해당되는 운동은 뭘까요? 네, 광주 항일 학생운동입니다. 보기에서 주체가 누군지 얘기를 하죠. 한국과 일본의 학생 간의 충돌이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네, 이름을 따서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1번 홍경래의 난, 네, 농민항쟁이에요. 농민항쟁. 부패나 차별에 대항해서 네, 난이 일어났고요. 2번 물산 장려운동. 언제 일어났냐면 똑같은 시기인데요. 1920년대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자, 말 그대로 물산, 물건을 우리나라 물건을 쓰자, 국산품 쓰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너무 일본이 경제적으로 압박이 심해서 많이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뭐 소비나 이런 것까지도 너무 많이 침범을 했기 때문에 우리 물건 쓰자라는 운동이었고요. 이때 국산품 또는 우리 것을 지키자 이런 말이어서 뭐 저고리는 무슨 색을 입자, 치마는 무슨 색을 입자, 뭐 먹는 것까지 설탕, 소금은 어느 것을 쓰자 이런 식으로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3번 역시 임술년에 그 해 임술해에 일어난 농민봉기 말 그대로 네,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4번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운동은 어떤 거냐면 4번입니다. 네, 24번은 4번입니다. 25번 다음 사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은 1960년에 3월 15일에 치러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대대적인 부정을 질렀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정미의병, 2번 4.19 혁명, 3번 3.1운동, 4번 새마을운동. 네, 보시면 아시죠? 네, 2번 4.19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네, 2020년도 2회 사회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기출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